들으신 대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했고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후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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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했다고 선언한 지 엿새 만에 또다시 살포했습니다. 최근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린 데 대한 보복인지 도대체 이 노림수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북한이 예고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대북 전단이 올 경우에 다시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겠다라는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 아마 주말과 지난 주중에 대북 단체들이 이제 북한을 향해서 한 20만 장의 전단을 뿌렸고요. 예. 또 강화도에서는 이제 쌀을 넣은 페트병을 한 500여 개를 이제 보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북한 쪽으로 이제 조류를 타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결정한 사안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단 보낸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오물풍선 그들로서는 이제 작전이라고 보여지면 꽤 성공적이었다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국내에 여러 가지 어떤 북한에 대한 위협적인 상황들을 일단 불러일으켰고 또 남남 갈등을 이제 일정 정도 일으켰다. 지금 왜냐하면 최근에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왜 남북 대화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어떤 효과를 누렸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최근에 보면 또 북풍이 꽤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람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북한은 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신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한 이행들은 해낼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어떤 이 오물풍선 뿌리는 건 아마 계속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또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했고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떻게 좀 효과를 전망하십니까? 전문가들도 일정 정도 효과는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죠. 예, 예. 일단 뭐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를 튼달지 그래서 뭐 어떤 문화적인 우위성 같은 것도 홍보를 하고 뭐 날씨 같은 것도 예보를 하고 거기에 떠나서 또 이제 체제의 우월성 같은 것도 이제 홍보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효과와 관련해서 또 정부로서는 좀 견져봐야 되는 게 역효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북한도 아마 이 남한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방송을 재개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출력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딸린다고는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은 그 인접 지역이 군사 지역들이죠. 근데 우리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김포, 파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시는 분들 지금부터 일상이 위협받을까 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저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위기를 관리하거나 그걸 좀 저감시키는 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과연 마련이 됐을까 지적해 주셨거든요. 지금 남북 관계에 굉장히 좀 긴장감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대 정부가 쭉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면요. 네. 제가 2020년도에 법까지 만들어서 막았었어요. 예. 아시다시피. 근데 2023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와 이전 정부가 다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역대 정부의 노력을 쭉 해왔던 거죠. 긴장 완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게 91년도에 남북기본 합의서에도 전단 금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2001년도인가요? 그때도 상호 비방 중지 합의서에 다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국 간에 전단 뿌리는 건 다 막았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당국 간에 전단 뿌리는 게 아니고 북한만 전단을 뿌리고 우리는 민간 단체가 뿌리는 거예요. 약간의 성격이 다른 거고. 예. 그래서 이게 김여정이 위협했던 것처럼 바로 지금 생긴 게 아니고 2016, 17, 18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때도 거듭 넣어서 보내고 다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바뀐 뒤에 김여정이 남남갈등을 노리고 또 한다는 거죠. 이게 2020년도에 저희가 법 만들기 이전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했습니다, 김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법을 만들었어요. 완화됐나요, 긴장이? 저는 긴장 완화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전단에 따른 본인들의 심리적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거는 자인한 거고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위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개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국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걸 막으려면
원래 있던 대로 원복을 시켜놓으면 돼요. 저희가 뭐 군사합의서도 모야 효력 정지했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를 틀어서 다시 원복을 시켜놓으면 그때 만약에 북한이 이걸 중단하고 나서 우리한테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는 식의 또 협상을 하자라는 협상의 유인을 만드는 것이 낫지 계속 물러쓴 대로 본인들이 또 양보하느냐 그래 왔질 않지 않습니까? 2020년도를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물러서는 그 협상에 나서는 건 맞지 않다. 오히려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앞서 들으신 것처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부터 하기로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효한 수단인데 자, 대북 전단, 대북 확성기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이제 하는 거하고 예. 북한이 대북 확성기를 대남 확성기를 하는 거하고 효과 면에서 본다면 우리 쪽으로 하는 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북한에서 해봤자 우리가 북한의 현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떤 선전선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것만 이제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북한의 어떤 내부 사정을 알 수 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하게 되면 북한은 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새로운 문화가 들어간다. 또 이런 것들이 북한 사회의 동요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네. 제가 그 탈북자분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주로 이제 이 전방부대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군인들이, 어린 군인들이 예.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대북 방송을 매일 들으면 그게 상당히 익숙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 어떤 곳곳으로 갈 경우에 그쪽에서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또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오로지 다른 어떤 매체가 없기 때문에 아, 대한민국이 이런 것들이고 음악도 나오는구나. 또 이런 것들이 정확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경우에 김정은에 대한 어떤 유일 체제라든지 북한사의 우월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심리전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무기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말 어떤 대칭적인 우리의 어떤 우월한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충분히 북한한테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아마 북한은 뭐 또 그 다음에 어떤 조치들을 취할 겁니다. 뭐 협상을 한다든지 등등.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북한이 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대북 심리전입니다. 지금 강은하장 좀 궁금한 게 이번에 사실 오물풍선 안에는 위험물질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앞으로 이 안에 뭐가 들어서 일로 날라올지 좀 걱정되거든요. 그럼 전쟁 정말 이까지 가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위험물질이 담겨 있는 풍선을 날리게 될 경우 사실상 전쟁을 감수하고 북한이 날리는 게 되겠죠. 네. 사실 이번 오물풍선을 처음 우리가 국민들이 접했을 때 겁이 났던 이유가 그 안에 들은 뭐 오물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웠던 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군에서도 그것을 다 추적을 할 수는 있었으나 이렇게 요격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상공에서 떠돌고 있는데 그것을 터뜨렸을 때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겁이 났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북한이 선을 넘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대화를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쪽이 선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거, 설치해서 이거 재개하는 거는 저도 찬성하는 바이나 분명 대북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을 하면서도 분명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거를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오물풍선이 날아올 때 어느 오물풍선에 갑자기 그냥 쓰레기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는 뭔가 국민들에게 정말 그 유해적 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이 언제 담길지를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너네는 그렇게 하면 우리도 날리겠다, 우리도 대북 확성을 틀겠다 이렇게 강대강으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네. 동시에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합참은 330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잠실대교 경기 남부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자, 현재까지는 북한이 바람의 색이나 방향에 따라 과연 이 풍선이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이게 오물 지금은 쓰레기 같은 게 들어있지만 나중엔 이게 탄저균 같은 생화학 그런 무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겠죠. 일단 전략상으로 보면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여름에는 위로 저희가 대남 대북 전단을 올려 보냈던 것 같고 민간 단체가 예. 겨울에 주로 이제 대남 전단이 내려왔거든요. 바람 때문에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에 보면 약간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서 여름에 날리더라도 사실 경기도 이런 데만 강원도까지만 갔지 저렇게 경상도까지 가고 이런 경우는 드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바람의 그 추이가 바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전략상 이것이 전쟁이나 이런 국지전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본인들의
수치를 모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송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그 어떤 민감함을 둔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오던 거다라고 이렇게 하던 사이에 갑자기 이제 도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네네. 군에서는 거에 맞는 역할을 하겠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고사포 쐈던 것처럼 미리 그걸 만약에 제거하려고 군사적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빌미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복잡한 제가 볼 때 고차 방정식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고차 방정식일 이런 사안에 따라서는 원칙 대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대북 확성기를 틀어서 이게 정부 대 정부의 입장이니까 민간 단체가 했던 부분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이 운운을 저는 정부 대 정부의 시각으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험 물질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뭐가 들어서 날아올지 모르고 저희가 방심하는 동안 그리고 이미 오물 때문에 지금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보상 문제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투척이 된 분들도 네, 그런 계시고요. 분도 비닐하우스에는 이제 그 비닐하우스가 훼손되기도 하는 그런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일단 정부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께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상책을 만들어 놓은 법률은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요? 부분이 있고요. 예, 예. 각 지자체에서 시민 안전 보험이란 걸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사회 재난인 경우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오물풍선이 투척돼서 피해를 입은 게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법률적으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군이 주무부처니까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와 관련해서도 예. 군에서도 본인들이 이런 어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다라는 취지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북한이 원하는 그 남남 갈등의 하나의 그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입니다. 오물풍선이 살포되던 그날 밤에 파주 최전방을 지키는 사단장이 음주 회식을 하느라고 작전 지휘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경기도 파주가 제1보병사단이 있는 곳인데요. 제1보병사단의 사단장이 그날 그 회식을 하면서 음주까지 하느라 복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식은 할 수 있죠. 어느 사단이나 회식은 할 수 있으나 회식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비상 상황에 다시 복귀를 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에 있는 부대들 그리고 최전방 바로 아래에 있는 예비 사단에 있는 부대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긴장하고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제1보병사단장이 그날 당일날 6월 1일 날 북한이 처음으로 오물풍선을 날렸을 때 복귀를 하지 못할 정도로 회식을 하면서 지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징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군대의 이런 긴장 상태가 높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휴일이지만 전 군은 지금 비상근무태세인데요. 말씀 아까 해주신 것처럼 방심할 때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근데 그럼 오물풍선에 맞서서 우리 군은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물풍선이 이렇게 지속되면 익숙해질 수 있다는 문제예요. 뭐 오물풍선 오는 거구나 할 수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오물풍선의 어떤 여기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갔냐가 우리가 지금 지금 도착을 해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예전에 뭐 이스라엘 하마스처럼 갑작스럽게 어떤 공격성으로 이게 비춰진다 그러면 우리한테 꽤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군도 단순히 이제 지금 떨어졌을 때 가서 수거하는 방식, 과연 이게 정답인가? 이 문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뭐 일단 예를 들어서 넘어올 때 어떤 이 초동에 이제 그거를 뭐 추격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단은 북한의 어떤 여기에 혹시나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장치나 그런 장비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단순히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북한이 아마 세심하게 아마 수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려가면 문제가 이게 확신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아직 우리는 지금 민간 차원에서 일단 북한에 전단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군이 예를 들어서 군에서 보내는 거는 굉장히 정밀하게 보낼 수 있어요. 안에 추진기를 단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전단도 그냥 확 터지는 게 아니라 계속 한 장씩 한 장씩 뿌려지면서 갈 수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할 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이 정부 차원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우리 군 차원에서 북한에다가 전단을 보내는 방법. 그래서 이 북한이 자신들이 어떤 보내는 거 일방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 등등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아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커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목소리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2년이라면 내 이 사이 본 거. 저희들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1등 공신은 바로 정치 검찰입니다. 필요하다면 탄핵과 같은 국회 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특검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주당은 이른바 삼중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북 송금 특검법인데요. 민주당 특별대책단은 이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늘어나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 법안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이 특검법은 재수사에 좀 방점이 있다라기보단 이 과정 중에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여러 차례 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화영 그 피고인 측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뭔가 이제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게 이제 큰 줄기로 또 하나가 있고요. 최근에는 쌍방울 관계자가 수원지검에서 공범과 관계자들이 대책회의 비슷하게 여러 차례 뭐 만났었다. 이런 뭐 내부 폭로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에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대책은 그럼 검찰 내부에서 이 진상 파악을 좀 해다오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검찰은 감찰 등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민주당 앞에 놓인 선택지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라고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다른 대안이란 게 이제 특검이라는 부분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이런 카드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취지로 특검을 발의했다 하더라도요. 지금 1심 판결에 나왔잖아요. 그럼 1심 판결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을 했단 말이죠. 네네. 만약에 저희 형사법상 이화영 진술에 대해서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해서 얻어낸 진술 같으면 법원이 그걸 판단해가지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요. 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설시가 없는 상황이면 특검법을 지금 폐기해야죠. 근데 만약에 폐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법원 압박 및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힘을 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 방탄특검법이다. 사법부를 압박해서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까지 흔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 받고 있는 많은 혐의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대장동, 뭐 성남 FC, 백현동 뭐 등등 다 대부분 다 사법 처리가 이제 됐습니다.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또 2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남은 게 바로 이 대북 송금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은 민주당의 바람과는 달리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재판부가 물론 직접적인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김성태 전 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전화 통화를 한 3-4차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 돌아오는 거죠. 뭐냐면 검찰은 이 사건 관련해서 그동안 아직 이재명 대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영장은 애는 포함시켰지만 정식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사가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어차피 1심 법원에서 판단이 난 이상 지금 현재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 기소와 관련돼서 이 어떤 정당성 그다음에 어떤 증거의 어떤 이 합법성 이걸 갖다가 지금 탄핵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보면 이미 이 재판이 20개월 걸렸습니다. 예. 그러면 판사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증인과 증언들을 다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노력들이 별로 성과를 못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지금 검찰을 겁박하는 것이고 뭐 아마 종국에 가서는 판사들 탄핵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이거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검찰은 아마 조만간 이제 이재명 대표 기소를 할 것 같고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재판이 현재 3개인데 4개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법 리스크가 이제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러 가지 그동안 이 재판을 지연시켜 노력은 했지만 다 수포로 돌아갔다. 더군다나 원래 이게 지금 처음에 출발한 게 술판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술판은 어디가 없습니다. 다 하나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단 하나의 증거라도 아마 제시를 해야
특검에 대한 어떤 이 정당성이 아마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방탄특검법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있는 재판 그리고 핵심이 결국 이재명 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인지하고 있었냐 여부, 보고를 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작년 6월에 돌연 입장을 한 번 바꿨어서 보고를 했었다라고 실토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걸 다시 번복한 게 지금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뭔가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검찰 출신의 정관 변호사의 또 회유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타겟팅을 해서 뭔가 이런 회유를 했다라는 정황이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한 노력을 좀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걸 번복하고 아까 말씀하신 뭐 술자리 회유 뭐 이런 것들을 좀 그게 이슈되는 상황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이 좀 신뢰성을 상실하는 부분이 많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지만 이런 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런 행태 그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대응을 해야 국민들로부터 이런 것들이 좀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좀 의구심 어린 그 시선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뜩이나 방탄특검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지금 특검 법안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이렇게 재판부를 압박하면은 뭐 2심 재판 결과가 뭐 달라질 수 있을지 민심에 오히려 좀 역풍을 맞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심 재판 결과를 달라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저것은 사법부 위에 국회가 있다는 것에 대한 공공연한 심자랑이에요. 왜냐하면 1심 재판부의 결과를 떠나서 어쨌든 1심 재판부에서 객관적인 재판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럼 1심 재판부에서 어떤 결과를 내놨어요. 그 증거에 대해서 또 판단도 다 합니다. 이게 네.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위법하면 증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가지고 내놨는데 거기에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진술이 문제가 없다라고 내놨잖아요. 네. 그럼 특검법원을 폐기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의 당 대표가 피의자로 있는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의 당 대표 관련된 내용들이 판결에 설치가 된 거예요. 네. 간접적이지만.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 특검을 임명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민주당이 주체적으로 임명한 특검이 의한 수사를 해가지고 뒤집겠다. 글쎄 이런 시도를 삼권 분립화해서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마음속에는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국회에서 힘자랑이라고 하면 저는 이것은 국민적으로 저항을 해야 될 사안이지 예.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서로 싸울 때 싸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적으로 저항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회가 아니 국민의 국회한테 언제 그런 권한을 줬나요? 저는 이 부분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 뭐 국회의 힘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민주당의 두 번째 전략은 검사 탄핵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검사 탄핵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 단서가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검찰이 정말 수사 과정 중에 회유나 압박이 있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검사 탄핵이라는 카드를 좀 만지작거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정진욱 의원 등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만약에 특검법이 국회까지 통과했는데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맞불 성격으로 이 검사 탄핵이라는 것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검사 탄핵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예외적으로 좀 선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유우성 씨 이제 증거 조작 등과 관련해서 검찰 탄핵했지만 헌재에선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또 반작용으로 미칠 수 있는 부분, 또 이게 부담으로 이게 민주당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당론으로 채택까지 뭐 이런 입장이라기보단 여러 단서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런 상황도 좀 검토는 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수원지검의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섭 부장검사, 예. 그 이정섭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처남에 있던 이혼 소송 중인 부인 관련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청탁을 들어줬다 뭐 등등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지금 이 검사 탄핵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뭐 1차적으로 뭐 탄핵을 했습니다만은 뭐 사실 그때 그 처남댁 같은 경우는 지금 조국 혁신당의 대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그 이상의 예를 들어 하려면 뭔가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사실 이정섭 부장검사 이 문제도 그 사안이 아니라 다른 사안 가지고 지금 검사 탄핵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 탄핵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뭐 본인들 내에서는 뭐 판사 탄핵까지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이 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다수 의석을 했더니만 계속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만 모든 힘을 쓰고 있구나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아마 부담일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법관 탄핵까지 하는 것 자체도 그게 반헌법적이에요. 그런데 법관 탄핵은 또 대체제가 있잖아요. 재판부 새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1년 이상 끌려면 대법관을 탄핵해버리면 돼요. 대법관에 탄핵을 하면 대법관에 이제 일정 구성수가 있거든요. 그 구성수를 허물어버리고 대법관을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대법원 기능이 정지가 돼요. 자, 뭐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사이 국회의 심 논리라면 현재 민주당의 논리라면 이렇게까지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국민의 눈치를 이렇게 안 볼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국민 여론에는 좀 눈치를 얼마나 안 보면 이렇게 하나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검사 탄핵으로 수사팀의 손발까지 묶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근데 검사 탄핵 또 민주당에서 고려할 수 있는 카드긴 한데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 눈치를 안 보는 것이 과연 민주당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국민 눈치를 안 보는 거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뭐 최혜병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부하고 그 이외에도 민생법안 관련된 것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들을 죄다 거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는 먼저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는 행동을 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주장을 민주당에서는 할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뭔가 뭐 관련된 법들을 조금이라도 대안을 제시하면 협상안을 갖고 오면은 협상할 여지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거부하면서 아무런 협상안도 내놓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저는 국민의힘의 역할이란 게 여당의 역할이란 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오히려 중재안을 갖고 와서 민주당을 설득하려는 과정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이 반대했을 때 우리도 끝까지 반대, 무조건 반대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결국 강대강 대치로밖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지적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그런 행태를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입법부의 다수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물론 이제 국민이 보시기에 닭이 먼저냐 다갈이 먼저냐 이런 취지의 이제 논쟁을 비춰질 수 있는데 실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국회 내에서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 만약에 야당 입장에 다수당이잖아요. 엄청난 다수당인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당과의 협상을 어느 정도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 절차적인 측면도 존중 안 해줬잖아요. 안건 조정이 없이 하고 그다음에 법사위 막힘 직회부하고 한 번도 국민의힘을 위해서 양보한 적이 없거든요. 자, 이런 안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법체계에 안 맞고 국민의힘에게 반한다고 대통령이 생각이 들면 헌법이 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어디가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판단하겠지만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민주당이 조금 더 양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또 마지막 카드는 법사위원장을 강성 친명계인 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배치하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방탄 전략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특검으로 검찰의 사건을 강탈하겠다는 것일 겁니다. 오직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운영위도 여당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법사위는 우리가 가져오고 사실 운영위에서 별거 할 것도 없어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안 가져오면 자기 지지층으로부터 죽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도 저는 사실 꼭 그렇진 않은데. 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친명인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면 지금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자꾸 이제 강대강으로 어떤 굴러가는 지금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지층들이 막 난리가 나니까. 근데 이게 패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났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이 오면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국회라는 공간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법사위에서 매일 싸웁니다.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도 무슨 뭐 질의하겠습니까? 매일 방해하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사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결국 뭐 일방 통과시키는 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국민을 어떻게 비치겠어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게 좀 전에 우상호 전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뭔가 어떤 이 다수당으로서 어떤 협상하고 타협하는 이런 모습을 조금 보인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즉 정치하는 정당이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이게 지지층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강성 지지층들이.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렇게 해놓으면 저분들은 또 국민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딸들만 보고 열심히 투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야, 이건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저런 전략이 굉장히 패착일 수 있습니다. 강하다고 해서 정말 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눈에 비치기에는 저런 것들이 너무 오만해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청래 위원장 아마 본인은 결단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별로 그렇게 호응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민주당은 내일 10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야가 그야말로 전면전으로 번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뭐 합의점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10일 날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네.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야 원내대표 간의 의사일정 합의는 안 될 거고요. 그럼 의장께서 이제 여셔야 되는데 그 의장께서 이전에 당선 전에 하셨던 말씀이 30일까지 6월 한 달 내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본회의를 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법사위 운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구성은 힘들 거고 결국은 21대 때 전반기처럼 또 민주당이 다 18개 상임위원을 다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럴 때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민생입법 말씀 주시기 때문에 법사위는 직회부하면 패싱이 가능해요. 결국 특검법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검법안은 법사위가 소관 상임이기 때문에 180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럼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트랙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통과되면 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라도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주는 결단하는 게 민주당에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법사위원장은 그래도 양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무기력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뭔지 네. 만약에 일환으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법사위 운영이 다 가져야 된다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걸 관철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법대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국회법에 합의가 안 되면 표결 붙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질서있게 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18개 중에 이번에 국회 의석수 배분했을 때 그렇다면 7석을 뺀 나머지 11개는 민주당 몫으로 이 리스트까지 합니다. 국민의힘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국회 22대 국회 개원한 이후에 이런 기사들 많습니다. 토론회, 심포지엄, 민생입법위에서는 해야 되는 초석인 거죠. 그런데 거의 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기 위한 기초 작업들, 뭐 국민 건강이랄지 범죄를 뭐 이제 개선한달지 이런 입법적인 그러니까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기껏 한다는 심포지엄이 처분적 법률의 문제점. 이건 민주당도 걷어들인 겁니다. 민생 지원급 관련해서. 그럼 여당이 실종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집권 여당을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기대를 거시겠습니까? 근데 참 민주당이 이제 법대로 하자는 전략이 굉장히 돌아올 수 화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은 법대로 하고 대통령 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칫 법대로 하자라는 전략 자체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뭐 상당히 합법화해주는 이런 지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도 법대로 하는데 나도 법대로 하겠다. 라고 하면 이 대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보여줄 것은 171석을 가진 정말 거대 정당이 뭔가 정치를 하는, 타협을 하는, 정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특히 이제 본인들이 봐서라도 이 법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를 조금 빼버리면 사실 국민의힘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어요. 특검법 같은 경우도 아니 이거 원래대로 그냥 저 특검 자체 임명을 변협 추천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 국민의힘이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전략 자체가 너무 강성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명분만 주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또 정치권 마지막 이슈로 앞서 다뤘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이후에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국 대표와 강성 지지층이죠. 소위 개딸들의 행보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선고가 내려진 날 에스프레소 사진을 올렸거든요. 이거를 또 이렇게 비판하고 조롱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요. 마침 저게 내려지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그 재판 내내 이 휴대폰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내려질지 하고 일체 이야기도 안 하고. 뭐 왜 봤는지는 정확하게 그렇죠. 모르죠. 그냥 계속 그렇게 봤다고 기자들 하니까. 5분 정도. 네, 뭐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은 지금 아주 긴장 상태입니다. 특검법도 하고 하는데 조국 대표는 저렇게 아주 여유로운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당신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좀 여유롭다는 거. 또 최근에 이제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 사무실 앞에 화장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입주도 안 하고 있어요. 국회 사무실. 네, 국회 사무실이
근데 저는 화장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화장실이 있으면서 이게 뭐 차별이다 등등 주장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처음에는 좀 같이 갈 것 같다가 이제 점점 좀 분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저 겪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서로의 어떤 목표가 달라요. 입장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묘하게 이제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 지금 접어드는 거거든요. 뭐 아마 조국 대표 입장에 좀 느릴 거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조국 대표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도 또 문제겠죠. 네. 자, 뭐 분화되는 길을 걸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민주당에서조차 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서로 너무 좀 적대적으로 인식돼 걱정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조국 이재명 대표 둘의 관계 어떨 것 같습니까? 또 협상을 함께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대적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지지층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 하나라도 다르면 사실상 배제하고 적으로 규정하는 이런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뭔가 같이 하는 것들 같이 해 나가면서도 뭔가 하나 달라질 때마다 아마 강성 지지층의 비판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좀 바꿔가는 좀 그것을 지도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지도부가 좀 앞장서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도 그 중간중간 언급을 하고는 있거든요. 네. 뭔가 좀 다르다고 해서 너무 배제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네, 네. 저는 그 목소리를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국 혁신당은 분명 함께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 없이 우리가 뭐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이런 것들 180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한 그 입법 추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할 때 민망하지 않으려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더 큰 정당인 만큼 좀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지층에게 그런 언급을 좀 해주시는 게 전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1심 판결을 놓고 여야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발언들 먼저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전 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느냐. 사실은 재판부가 그걸 판단하는 게 맞아요. 이런 사건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을 꼭 안 해도 되니 전 재판부가 피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판결이 있다고 할지라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거, 또 기소하고 유죄를 받는 거는 여전히 허들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왜? 국민의힘은 이화영이 유죄면 여의도 대통령인 이재명도 필연적 유죄라고 이렇게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또 반면에 민주당은 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김한교 의원님의 말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고 여부는 판단 안 한 거지. 사실 그 앞에 보면은 포괄적인 정책 보고 등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이화영 부지사가 이 말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지금 저는 함축적으로 들어있다는 거 보고 네네. 또 하나는 남북 교육 협력 사업이 하나 있고 이게 이제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500만 불이 건너간 거죠. 이건 대납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대납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례비가 있잖아요. 사례비. 200에서 300만 불. 물론 이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200만 불이라는 것이지 실제 간도는 300만 불입니다. 그 300만 불에 대해서 이재명 개인의 방북에 대한 사례비란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이화영 부지사 본인이 방북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업무 일환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 개인의 방북이에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떼어놓고 이걸 판단할 수 있겠는가? 법원이 그거 없이 여기에 대한 설실했겠는가? 저는 이걸 분리해서 판단했다는 것 자체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 관련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설실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차기 당권 주자들도 이 대표 공격에 나섰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다가 대통령 되면 그 형사 재판은 중단되냐 이런 글을 올리면서 굉장히 좀 직격을 한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본인도 법률가이니까요. 그렇죠. 네. 일단 헌법상 그 대통령은 임기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소추가 되지 않았을 때 재판 중인 상황까지 포섭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소추가 이제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기소 플러스 거기에 수반되는 강제 수사로 한정해서 문헌 해석을 했을 때 과연 재판이 중단된다고 볼 것이냐는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진행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정말 법률적인 쟁점이 궁금해서 올린 건 아니시겠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 굉장히 본인의 이제 부각을 위해서 이
이재명 대표 이 상황을 이제 SNS로까지 올린 건데 전 이런 정치는 그냥 중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상황을 점검하고 내 어떤 발언이 언론을 타도록 그냥 두는 거는 저는 전공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당대회에 나오실 거면 그냥 선언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은 어제 올린 글에 대해서 또 생각을 물었더니 오늘 답을 하긴 했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이런 답을 했어요. 저는 한 전 위원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어제는 문제제기, 오늘은 본인의 생각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상당히 좀 급소를 찔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은 내후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소추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수사와 기소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네. 문제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세 가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만 예를 들어보면 네. 만약 2심까지는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전까지 이제 결론이 났어요. 유죄로. 예. 그러면 대통령이 됐는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오늘 대답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헌법학계에서는 좀 갈라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조항을 둔 어떤 취지는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보장하는 것이다. 광의로 해석돼야 된다는 것이고 돌아가신 서울대 권영성 교수 같은 분들은 아니다. 재판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직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선고되면 이 공직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직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만약 이렇게 재판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이미 기소는 다 됐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되고 있는 게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도 재판이 중단되느냐 아니면 진행되고 거기에 형이 떨어지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인 거예요. 참 처음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상황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부분을 지적을 했고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거는 이 재판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적을 한 것. 앞으로 아마 굉장히 논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불법 대북 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화영 2심 선고에 대해서 이화영의 대북 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 이렇게 또 가세를 했고요. 나경원 의원도 본인은 별 욕심 없는데 주변에서 알아서 갖다 바치는 식으로 대본까지 짰다면서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합세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신경전을 벌였던 이 여당 당권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이 사안에서는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멘트라기보다는 정확한 평가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이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지금 사당화라는 단어가 저희가 쓰지만 사실 이쯤 되면은 이재명 당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역대 보면. 지금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 부분도 또 왜냐하면 본인이 했던 말하고 다른 사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양부지사의 무죄를 본인이 사실은 상당히 암묵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그 부분도 또 채택이 안 됐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주신 거와 관련돼서는 지금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탄핵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는 거예요. 탄핵 절차로 되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 재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있는 건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사유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이 아무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 책임도 안 지고 형사적 책임도 안 지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한동훈 전 장관이 갖고 있는 거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대통령 출마하지 말라는 거고 현재 보면 대표직을 수행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다. 지금 대권 주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까지 다 한 목소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권 주자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이번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한 목소리를 내서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일관되게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당권 주자들, 대권 주자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평화부지사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대북 관련 사업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물론 보고하는 부분도 많았겠지만 방북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것을 보고했을지 또 방북을 추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쌍방울에 뭐 대납을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과연 보고를 했을 것인가 이런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인지를 시켰다라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권의 당권 주자들이 하나하나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좀 부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